요양원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시나요? 안심이 되시나요? 아니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드시나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패 끼치기 싫고 혼자 사는 건 불안하고 병이라도 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다운 노후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소개합니다. 자택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방법, 공공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형 주거, 주야간보호시설과 같은 복지시설,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리모델링 임대 사업까지 총 6가지 대안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중요한 선택지, 바로 복지주택입니다. 복지주택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월세는 약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혼자 살 수 있는 독립된 원룸 구조, 응급벨과 안전 손잡이, 생활지원사까지 갖춰진 구조, 고립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공간과 소규모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시설도 아닙니다. 그냥 나의 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곳에서 불안 없이, 외로움 없이 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요양원의 현실적인 구조와 한계,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길이 있는지, 그 길을 걷기 위해 지금 50대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복지주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을까? 대기는 얼마나 걸릴까? 도시에 살던 사람이 지방으로 이주하면 괜찮을까? 신청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실전 정보도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자녀 없이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요양원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선택지는 존재합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다면 요양원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은 사회. 말 그대로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각자의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 시대. 이제는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령화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 빈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0만 원 남짓. 자식에게 집을 물려줬지만 생활비는 없어 고시원에 사는 할머니. 50년 가까이 일했지만 퇴직 후 집도 없이 전전하는 70대 남성.
이러한 현실은 결코 뉴스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노년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매까지. 문제는 병 그 자체보다 그 병을 관리할 자원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간병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일도 흔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끊기면 삶의 의지도 꺼집니다. 말벗이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점점 무너집니다. 고독사라는 단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홀로 숨을 거두고 나서야 발견됩니다. 그중 상당수는 구조적인 이유 없이 단지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롭게 세상을 떠난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편견과 차별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로 보는 시선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면 느려지고 까다롭고 도움만 받는 존재라는 인식. 그 결과 노인들은 무언의 소외를 당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해도,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돌봄 시스템의 불균형입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주야간보호시설 등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이 있지만 공공의 영역보다는 민간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질적인 격차도 큽니다. 가정 내 학대, 요양원 내 방임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관리를 어렵게 하고 건강의 악화는 외출을 줄이며 외출이 줄면 사회적 고립이 깊어지고 고립은 결국 정서적 건강과 삶의 의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도 저렇게 될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50대인 당신이라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돌봐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있으니 괜찮아,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만약 쓰러지면 누가 도와줄까? 자식이 있다고 해도 그 아이들도 생계를 위해 바쁠 텐데. 그 상황에서 내가 계속 기대도 되는 걸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조양원이라는 단 하나의 선택지를 전제로 두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문제를 정확히 아는 데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복지주택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사람다운 선택인지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에 앞서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 한 문장입니다.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믿는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익숙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혼자 사는 게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양원은 정말로 노년의 삶에 필요한 공간일까요? 먼저 요양원의 장점을 살펴보면 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4시간 간호 인력이 있고 식사와 약 복용, 기초위생까지 관리해줍니다. 의료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죄책감은 남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요양원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단지 생존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공간,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입소한 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요. 나를 보는 시선이 그냥 짐 같다는 느낌이에요. 이 말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주인으로 느낄 수 있는지, 내가 사는 이 하루가 내 뜻에 따라 흘러가는지의 문제입니다. 요양원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는 바로 이러한 자기 결정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취침 시간까지 모두 정해져 있고 한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며 사적인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나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개인의 생활 루틴보다는 시설의 운영 시스템에 맞춰야 합니다. 물론 요양원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치매나 심각한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전혀 없거나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요양원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양원이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분들도, 가벼운 질병만 가진 분들도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원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이 오직 정보 부족 때문이었다면 이 영상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비용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 입소에는 적게는 한 달에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일부 지원이 있다고 해도 가족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따로 써야 할 경우 그 비용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부모님 요양원비를 감당하다가 자신의 노후 준비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가?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정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도 점점 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정 내 학대보다 더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형태의 방임, 요양보호사의 인권 문제와 열악한 근무 환경, 운영 주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요양원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요양원에 들어간 순간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 입소 후 친구를 잃고, 취미를 잃고,
사람 사이의 온기를 잃습니다. 이런 상실은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의지 자체가 꺼져버리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정말 요양원밖에 방법이 없는가?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삶은 없었을까? 이 질문의 대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함께 해나갈 여정입니다. 요양원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요양원이 유일한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요양원 대신 가능한 6가지 대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안에는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삶이 있고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보장받는 방식이 있으며 특히 복지주택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지의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영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양원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이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이 들어 거동이 조금씩 불편해질 때 병원은 자주 가야 하고 밥 챙겨 먹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고 혹시나 밤에 쓰러지면 누가 날 발견해 줄까 불안해지는 그 시점에 나는 어디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요양원 외의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막연한 상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국 곳곳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선택하고 있는 대안들 말입니다. 요양원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택에서의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이는 가장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자택에 거주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식사, 위생, 복약,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자신이 익숙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자율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방문 인력의 질이 천차만별이며 서비스 시간이 짧고 제한적이어서 하루 대부분을 여전히 혼자 보내야 합니다. 또한 긴급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등에서 공급하는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 되며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는 탁월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주거 공간만 제공될 뿐 돌봄이나 긴급 대응 체계는 부족합니다. 외부와 단절될 가능성도 높아 정서적 고립이나 사회적 고립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주택은 안정되지만 삶이 고립되는 문제. 이 점이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 실버 쉐어하우스입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노년층이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독립된 방을 쓰되 거실과 주방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생활비를 분담하고 식사도 함께 해결하며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살기 불편한 이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 입주자와 생활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재 체계가 부족한 것이 단점입니다. 네 번째는 주야 간보호센터와 지역복지관의 복합 이용입니다. 주간에는 복지관이나 보호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자택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루 3끼 식사 제공, 물리치료, 인지활동,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로 경증 치매나 인지저하가 우려되는 노인들에게 유용합니다. 문제는 이동이 어렵거나 거주지 인근에 해당 기관이 없는 경우 이 방식은 접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자의 동반이나 데이케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간 제약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지주택입니다. 복지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노인을 위한 안전 설계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율성과 돌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거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지자체와 LH가 협력해 공급하는 고령자용 공공복지주택입니다. 월 임대료는 18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전용 욕실과 주방이 있는 원룸형 주거 공간에 응급벨, 안전 손잡이, 화재 감지 센서 등 고령자 맞춤 안전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지원사가 상주하면서 정기적인 안부 확인, 응급 상황 대응, 지역복지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시설이 아닌 집의 형태로 노인의 독립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복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 사는 불안감을 줄여주면서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내 삶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복지주택에 입주한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여기 와서야 내가 다시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다만 입주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으며 지역마다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신청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지자체 중심의 빈집 리모델링 임대 프로그램입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 노인이나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고 일부는 마을 일자리나 공동체 활동과 연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70대 여성은 지방 소도시에 리모델링된 단층 주택에 월 5만 원에 입주해 텃밭을 가꾸며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심에선 상상도 못할 평온한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모든 지역에 적용되진 않지만 노후의 도시 생활의 복잡함을 벗어나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양원은 유일한 해답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6가지 대안들 중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노후는 훨씬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인간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선택지가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형태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으며 지금 움직여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됩니다. 특히 복지주택이나 빈집 임대는 단기간에 입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50대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신청 가능 조건을 확인하고 나의 노후 주거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대안들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복지주택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누가 입주할 수 있으며
어떤 삶이 그 안에서 가능한지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주택이라는 단어,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 대신 복지주택을 선택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복지주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복지주택은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집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공간 안에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즉, 집과 복지가 함께 제공되는 주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지주택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원룸형입니다.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방, 욕실, 침실이 하나의 공간 안에 구성되어 있고 무장의 설계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사용이 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안전장치입니다. 각 실마다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고 욕실과 침실에도 안전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재 감지 센서와 자동 소화 장치, 야간 조명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위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주택에는 생활지원사라는 인력이 상주합니다. 생활지원사는 입주 어르신들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건강 상태나 위기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다면 급식 서비스와 연계해주고 치매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에 연계해줍니다. 또한 병원 동행이나 행정지원, 말벗 서비스까지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고령자의 독립성과 안전,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떨까요? 복지주택의 월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8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더 낮은 금액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나 공용 전기료 등이 추가로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고시원이나 도시형 원룸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적은 비용으로 안전한 독립주거, 복지 서비스, 커뮤니티 공간까지 갖춘 공간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자율성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생활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외출과 외부 방문도 제한이 있지만 복지주택은 기본적으로 위내 집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언제 외출하든 무엇을 하든 본인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간섭받지 않고 내 삶을 살고 싶다는 분들에게 복지주택은 요양원보다 훨씬 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복지주택의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둘째, 일정 소득 기준 이하.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득 3에서 4분위 이하도 신청 가능. 셋째,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위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주택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적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주택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단위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촌 지역의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복지주택 형태로 운영하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씨, 74세. 자녀 둘을 모두 출가시키고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건 아니었지만 집은 오래됐고 관리비와 유지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사무소에서 복지주택 정보를 듣게 되었고 신청 후 7개월 만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색했지만 생활지원사가 안부를 물어주고 이웃들과 반찬을 나눠 먹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늙어서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 오고 나서야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살고 있구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러한 변화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관계, 움직임, 리듬이 노년의 삶을 다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70대 초반 남성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복지주택에 입주한 뒤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기분. 그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복지주택은 그런 공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공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지주택의 가장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50대라면 지금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지주택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모든 가능성을 어떻게 내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자녀의 도움 없이도 요양원 없이도 내가 스스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현실과 요양원의 구조,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의 복지주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는 저절로 준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나이 들어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50대라면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고 신체 기능도 아직은 유지되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 재산, 건강 등 모든 면에서 균형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게 준비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복지주택은 대기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조건을 갖춰두고 신청을 해두지 않으면 필요한 시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 준비나 건강관리 역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습관을 만들고 방향을 잡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50대부터 지금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요? 현실적인 6가지 준비 항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선택권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살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오래된 단독주택, 관리비가 과도한 아파트 등은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즉 더 작고 관리가 쉬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혹은 지금부터 복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의 정보를 수집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흔한 고민은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을 확인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본인의 자산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도 체크해보면 좋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복지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 루틴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50대에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조절하고 정기검진을 받는다면 70대, 80대에도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외출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후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네 번째는 정보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 정보를 몰라서 기회를 놓칩니다. 자주 가는 동네 주민센터에만 가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의료 지원, 돌봄 서비스 등 생각보다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만 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복지 포털을 활용하거나 노인상담센터, 시청의 고령사회과 등과 꾸준히 정보를 주고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고립은 신체적 고립보다 정서적 고립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에 나가고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이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관계망 속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방 이주나 복지주택 입주 후에도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힘은 결국 지금의 사회적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 즉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요즘 복지 정책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QR코드로 확인하고 모바일로 안내받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해지고 공식 복지 사이트나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에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능력이 앞으로는 생존력과 직결됩니다. 디지털 소외는 곧 복지 소외가 됩니다. 이 6가지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50대의 당신은 분명히 70대, 80대에도 요양원 없이, 자녀의 부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준비의 시작입니다. 정보를 접했고 방향을 고민했고 이제는 실천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첫째,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나이 들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구조인가? 둘째,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가?
셋째, 국민연금이나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넷째, 하루 평균 20분 이상 걷고 있는가? 다섯째, 한 달에 한 번 이상 친구를 만나고 있는가? 여섯째, 복지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해 검색해 본 적이 있는가? 일곱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관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하는 시작점입니다. 5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준비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삶의 경험은 충분하고 앞으로의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정보를 더 알고 하루 10분이라도 내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쌓이면 나중에 나를 지켜줄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요양원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천 전략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사회가 함께 해야 할 몫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떻게 존엄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정보를 알고 건강을 챙기고 주거를 계획하며 복지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들을 활용하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자립적인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 있으려면 사회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존엄한 노후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야 할 구조이고 시스템이며 문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 외의 대안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 선택지를 몰라서 또는 제도가 부족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흩어져 있고 지원은 복잡하며 신청은 어렵고 결과는 너무 오래 걸립니다. 노후의 가장 두려운 것은 도와달라고 말할 곳이 없다는 절망감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혹은 알아도 그 문턱을 넘기 어려워서 끝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고 때로는 홀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현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제는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복지주택과 같은 대안 주거 모델의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지주택은 분명히 실효성이 입증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고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주택 공급을 단순한 정책 항목이 아닌 고령사회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촌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나 소규모 복지형 주거단지 등 지역 맞춤형 형태로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향입니다. 도시와 지방이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만큼 다양한 형태의 복지주택이 필요합니다. 둘째,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주택이나 자택에서 생활하는 고령자들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방문간호, 방문요양, 식사배달, 정서 지원 등이 재가 복지 서비스가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존재하는 서비스들이 있지만 연계가 약하고 담당 인력의 과부하가 심해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정보 연계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존엄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또는 알아도 복잡한 절차에 지쳐 중도에 포기합니다. 정보는 쉽게, 명확하게, 친절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안내가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센터, 도서관, 병원, 은행 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전파 거점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우편 안내 등의 다양한 방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고령자를 위한 교육과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일할 수 없다는 편견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많은 60대, 70대도 여전히 일할 수 있고 배우고자 합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연결감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단시간 근무, 기술 교육, 상담 활동, 돌봄 보조 등 노인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나 노인대학 등의 교육기관도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참여는 고립을 줄이고 우울을 예방하며 스스로 삶을 존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쓸모없다는 인식. 나이 들면 병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짐이 된다는 생각.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한 존엄한 노후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노인도 한 사람의 시민이고 한 사회를 일구어낸 주체이며 현재도 계속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노인 인권 캠페인, 미디어에서의 이미지 변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함께 건너야 합니다. 그 안에서 개인의 준비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구조와 문화가 바뀌어야 진정한 존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단지 늙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한 사람의 삶이고 그 삶에는 여전히 선택권과 권리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 가능성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묻고 함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사회 전체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존엄한 노후를 위한 우리 세대의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향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요양원이 정말 유일한 노후의 해답일까? 정말 자녀 없이, 요양원 없이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가능할까?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가능하다. 하지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다.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 주거, 관계, 돈. 그 어느 것 하나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50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막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의 병간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아,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겠구나. 그게 내 일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우리는 질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디서 살고 싶은가? 누구와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살아가고 싶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조건을 확인하고 습관을 만들고 주거 공간을 점검하고 건강 루틴을 시작하고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고 확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혼자서도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복지주택은 그 중에서도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주거와 복지가 함께 있는 구조. 혼자 사는 불안함을 줄이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 그곳에서 누군가는 다시 친구를 사귀고 누군가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서도 괜찮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알고 마음을 열고 직접 문을 두드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때 종종 숫자를 따집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내가 끝까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력. 정보는 많습니다. 제도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가의 여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봤고 요양원의 구조와 한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대안으로서의 다양한 선택지들과 복지주택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50대부터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의 끝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고민하던 자녀에게는 처음으로 대화를 꺼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신의 노후를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50대에게는 구체적인 실행 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는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요양원은 하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복지주택, 그리고 다양한 노후 대안들은 더 나다운, 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다른 선택지로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 선택지를 찾고 그 길을 걷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는 존엄하게 살겠다는 다짐이라면 그 어떤 준비보다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이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린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존엄하게 살아가는 길을